이제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선형 모델, 선형 모형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이제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 선형 모형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제 선형 회귀가 이제 어떻게 이제 최적화가 되어야 하는가, 그런 점을 이제 논의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소개를 드려야 되니까 이제 잠시 이제 요 얼굴 화면을 이제 끄는데, 이거는 이제 오류는 아니고,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매개 변수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형이 다른 것보다 더 나은지 평가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지도 학습의 목표는 정답에 가능한 가까운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과 예측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과정이 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오차를 측정하는 방식을 정의해야 합니다. 선형 회귀는 평균 제곱 오차를 활용합니다. 오차는 정답과 예측의 차이로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각 표본별로 측정된 오차는 전체적으로 취합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종합 오차를 구해야 합니다. 오차가 양수음수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취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절대값이 필요합니다. 미분을 활용해서 최적화를 수행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오차를 제곱하여 합계를 구하는 종합 오차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표본 개수로 정규화하기 위해 표본수로 나누어 주면 평균 제곱 오차가 됩니다. 종합 오차는 종종 손실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정의한 손실함수의 매개 변수에 대해 해를 구하면 최적의 매개 변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나는 거 보니까는 아직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을 뭐 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이제 다 여기에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주요한 부분을 이제 보면 이 종합 오류를 구해서 종합적으로 손실이 낮은 것을 이제 최적의 매개 변수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고, 이때 평균 제곱 오차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맞아요. 이제 평균 절대를 먼저 상의를 드렸습니다. 얘는 이제 mean absolute error, 줄여서 이제 MA라고 하는데, 비슷하지만 동일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요 제곱을 하니까 제곱 오차고, 절대값을 하면 절대 오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값이나 제곱을 하는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얘를 이제 양수 범위로 오류를 만들기 위해서거든요. 오차 또는 오류를. 안 그러면 서로 상쇄가 되겠죠. 그거는 이미 요 평균 절대 오차에서 논의한 내용입니다. 근데 굳이 왜 제곱을 했어? 라고 하면, 요거는 아까 R2에서 논의는 좀 다릅니다. R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세한 소수점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값 자체를 이제 영일 범위로 이제 가두기 위한 그런 목적을 이제 가지고 있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분의 방법론을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요 얘를 이제 미분을 하면 뭐 당연히 이제 dy dx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ex가 되는데, 이 변수가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 변수에 대해서 방정식을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인제 절대 오차를 이제 사용하면 인제 요게 1 차가 이제 되면서 dy dx 이렇게 하면, 뭐 이 x가 인제 여기선 w겠지만요. 그러면은 인제 변수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기서의 인제 제곱은 대체로 인제 미분의 기법을 통해서 이 해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미분을 해 보진 않을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그냥 뭐 그런 원리로 인해서 인제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건, 하필이면 이게 왜 들어왔어? 그냥 절대 오차를 써. 뭐 복잡하게 뭘 제곱을 했어. 뭔가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뭘 할 때는 뭐 정당성과 이유가 있는데, 그런 어떤 기저의 이유가 있다는 정도로만 이제 표지판만 꼽아 놓고 갈게요. 그거를 이제 파고드는 거는 인제
이걸 얼마만큼의 강도로 상대를 해야 될까를 이제 결정하시는 과정에서 성주가 인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럼 그쪽 방향을 난 파 봐야 되겠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고, 그쪽 방향으로 이제 파시려면 이제 통계적인 전문성이 꽤 필요해요. 통계 확률적 전문성이 필요하고 미분적인 기법도 인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하여튼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걸 하진 않는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인제 뭔 얘기를 할 거냐라고 하면, 그 평균 제곱 오차로 인해서 현재 그 최적의 직선이 이제 결정이 됐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 아까 전에 그 획득을 했던 인제 요 리니어 리그레션 인제 관련해서 같이 인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요거는 이것저것 인제 복잡하니까 요 리니어 리그레션은 요 밑쪽에서 좀 다시 한번 좀 재현할게요. 이미 인제 형성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그 엑스 트레인이랑 엑스 테스트가 인제 이미 인제 결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제 가정을 인제 하고 있고, 여기서 인제 모델이 인제 리니어 리그레션 이렇게 인제 되고, 이 모델에 대해서 핏하고 위에서 엑스 트레인하고 와이 트레인이 이미 있다라고 이제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걸로써 그 선형 회귀, 선형 모형의 영역을 이제 좀 구분을 짓기로 하겠습니다. 이전에 인제 어 KNN을 통해서 인제 회귀 분석을 해 왔다면, 이제는 이제 선형 모형을 통해서도 이제 하는 것으로 인제 시작하고, 선형 모형 중에서도 인제 조상님이죠. 선형 회귀라고 하는 인제 이 조상님을 먼저 인제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과 이제 다른 점이 있어요. 예전에는 KNN은 요거를 이제 fit 해 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주면 얘는 그냥 몽땅 외워 버려요. 달달달달 이렇게 외워 버리는데, 근데 이 선형 모형의 경우에는 이 fit을 하게 되면 데이터 자체의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것을 통해서 그 W와 B와 같은 매개 변수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 점이 인제 주요한 차이점이고, 그리고 또 인제 이 점은 딥러닝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면 선형 모형이 왜 중요하냐면, 이걸 이것이 연장되면은 인제 신경망이 되고, 신경망으로서 딥러닝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선형 모형과 신경망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형 모형이 신경망의 기본 단위다. 그렇게 서술해도 상당히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만약에 딥러닝에 인제 신경을 당연히 쓰시겠죠. 쓰신다면 그 '신경망에 대한 이해의 시작점은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선형 모형을 깊이 이해하는 걸로부터 시작하시면 이 실타래가 술술술술 풀려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딥러닝부터 수강을 그 바로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데, 왜냐면 이제 딥러닝이 키워드니깐요. 근데 딥러닝을 듣고서 이제 '아 이게 딥러닝이 사실은 이제 그 기계학습의 일환이구나.'라고 하는 걸 그때 아시는데, 그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제 딥러닝의 이제 선형 모형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이제 첫날에. 근데 그 알쏭달쏭한 거야,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왜 알쏭달쏭하냐?"라고 하면 "그 이전에 사전 선술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 그랬구나." 하고 거꾸로 이렇게 수강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그러시거든요. 근데 제가 많이 들었던 의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제 딥러닝에서 왜 그런 소리 했는지 알겠다. 그때는 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인제 기계 학습에서 선형 모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듣고 나니까 그때 딥러닝에서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이제야 이해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두 가지가 깊은 연관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형 모형에 대해서는 어 일단 이 자체로서 많이 쓰여요. 근데 신경망의 기본 단위이기도 하지만
신경망이 아닌 자기 자신의 원래 형태로도 가장 광범위하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선형 모형에 투자를 하는 시간은 기계학습의 전문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언제나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기계학습이라는 학문 분야의 그 성립 자체가 선형 모형을 근간으로 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기계학습의 근간이자 심경망의 기본 단위이면서 지금도 널리 쓰인다. 그러니까 기계학습을 깊이 이해하는 출발점은 이제 선형 모형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 모델이 이제 fit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 여기서는 학습된 매개 변수를 좀 뽑아 보겠습니다. 그걸 이제 그 우리는 W로 표기를 했는데 그거 표기는 임의적이고, 그래서 이 API에서는 coefficient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접근하시면 되고, 그리고 B라고 하는 것은 이제 intercept, 그야말로 이제 절편인 거죠. 그래서 요 W와 B라고 하는 값이 다음과 같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한 가지 이제 보실 게, 요 B의 경우에는 그냥 스칼라 값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W의 경우에는 요 W가 잠재적으로 임의의 n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설령 한 개밖에 없어도 얘는 배열에 담겨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잠재적으로 요렇게 인제 준비를 하는 거죠. 설령 이게 1 이라고 해도요. 그래서 인제 그런 점에서 좀 인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시점에서 이제 형성된 모형을 우리가 출력을 해 보자면, 구성해서 y predict라고 이제 그 표기를 하고, 그러면 인제 곱하기 x 더하기 이제 편향인 거죠. 그럼 이제 요 안에 들어가는 이제 값들 자체가 지금 알고리즘으로서 인제 결정이 된 거고, 첫 번째 값을 이제 꺼내 와야 되기 때문에 w0 이렇게 하고, 소수점 너무 상세한 건 뭐 지금 볼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B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역시 이렇게 인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형 회귀가 데이터를 경험함으로써 다음 같은 모형이 형성된 겁니다. 즉 얘는 알고리즘이고요. 그 알고리즘이 데이터를 경험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모형이 형성됐다. 이렇게 서술을 하고 싶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인제 계속적으로 논의해 오던 게 뭐냐면, 다음과 같은 이제 모형과 인제 현실의 데이터의 이제 관계죠. 그러면 이 모형이 인제 현실의 데이터에 얼마나 근접하느냐가 이 모형의 품질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이 진정한 모형을 알고 있어요. DGP를 알고 있어요. 요거에 인제 랜덤한 노이즈를 좀 섞었죠. 그러면 노이즈를 차치하고서 우리가 모형을 평가를 해 보자면, 이 기울기가 1.0에 근사한 편이고 편향이 0.0에 인제 근사한 편이기 때문에 노이즈를 차치하고서의 이 모형은 상당히 근사하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인제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고, 시각적으로도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fit을 통해서 이 W와 B의 최적의 값이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라고 하는 점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 과정에서 평균 제곱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그 W와 B로 인해서 형성된 모형이 이제 다음과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선형 모형을 우리가 직접 구현을 한다면
이제 XWB 이렇게 되고 W 곱하기 X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선형 모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런 함수가 저 선형 회귀 모델의 프리딕트와 이제 일치하는지 같이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면 이제 위에서 이제 선형 모형이 이미 이제 형성이 됐는데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X 트레인을 다음과 같이 프리딕트를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X 트레인이나 X 테스트든 뭐든지 상관없고요. 그러면 이제 그것과 우리 이제 현재가 이제 일치하는가를 이제 봐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부동소점 연산이다 보니까는 완전히 이제 일치한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고 여기서 이제 F에다가 X 트레인이랑 W랑 그리고 이제 B를 집어넣어 가지고 연산을 수행해서 이제 같이 이제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집어넣었을 때 요게 이제 일치를 하면은 그 요 모델의 프리딕트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사실상 이 공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근데 요 엑스트레인을 이제 전달을 할 때는 그 이게 그 현재 공식에서 그 이 모델 프리딕트를 이제 수행했을 때 그 나오는 값들이 이제 1차원이기 때문에 요것도 그 1차원의 형식으로 좀 이제 그 다시 그 변환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인제 flatten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시 인제 변환을 이제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실행하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지난번에 논의 드린 대로 assert문이 그 무소식이면 얘가 인제 음 "잘 됐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시사하고 만약에 이 어설트가 예외를 발생시킨다면 이 두 개가 서로 이제 다른 값을 발생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시사하죠. 그래서 지금의 경우에는 모형 이 모델이라고 하는 사이클론의 모형의 프리딕트를 수행하는 그 결과가 우리가 위에서 구현한 이제 간단한 인라인 함수를 통해서 실제로 인제 그 동일한 값을 집어넣었을 때 다음과 같이 인제 동일하게 값이 나온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데 이게 우리가 그 마음속으로 생각했고 실제 DGP에서 사용한 그런 모형의 진정한 기울기에 쪼끔 차이가 나는 점이 있죠. 노이즈를 차치하고서라도. 그 '근사하지만 좀 부족한데?' 라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거는 인제 '왜 그런가?' 같이 한번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평균 제곱 오차를 이제 정의를 해 볼게요. 이 평균 제곱 오차인데 여기서 인제 그 정답하고 예측값을 이제 받아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오류를 이제 구하겠죠. 그건 인제 예전하고 이제 똑같고요. 그리고서 인제 그 오류의 제곱으로 평균을 내주면 되는 거니까 에러하고 요 제곱으로 하면 이게 인제 평균 제곱 오차예요. 아주 시시하죠. 그러면 인제 이 평균 제곱 오차라고 하는 인제 MSE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면 최소값은 얼마일 수밖에 없을까요? 정답하고 예측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 빵 되겠죠. 당연한 얘기. 그죠? 근데 그 이후에 그 요 평균 제곱 오차는 뭐 임의적으로 얼마든지 커질 수가 있어요. 오차가 나면 날수록 그냥 인제 계속해서 인제 커지기 때문에 상한선은 없죠.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우리가 인제 그 평균 제곱 오차 요렇게 인제 수행을 해서 여기서 인제 y랑 이제 y 프리딕트를 하면 그 y 프리딕트가 지금 모형의 프리딕트에서 인제 그 x 트레인 요런 게 이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제 요렇게 인제 수행하게 되면 참 그 y 테스트랑 해야죠. y 트레인이랑 해야 되죠. 그러면 인제 여기서 그 소수점 한 3 자리 정도까지만 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형성된 모형에서 y 트레인이 그 이거는 이제 0 보다 이제 큰 값을 갖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0 으로 줄일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모형을 어떤 걸 쓰는가에 따라서 0 으로 줄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인제 보시면 이 직선을 이 현재 모형으로 가정을 한다면 이 직선이 종합적으로는 낮은 손실로 기인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느 특정한 경우에나 무조건 손실이 0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 y가 여기 있는데 예측을 이제 여기서 한 거거든요. 그러면 요 특정한 i 번째 표본에 대해서는 손실이 꽤 높은 편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나 인제 더 열등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논의점을 우리도 인제 얘기를 해 보면 이런 거죠. 만약에 얘를 맞추기 위해서 그 모형이 요렇게 수정을 이제 거친다 하면은 요 특정한 지점에 대해서는 이제 정답과 예측이 일치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좋겠죠. 근데 그 대신에 다른 것들이 많이 틀리죠. 따라서 어느 하나의 표본을 맞추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전반적으로 오차를 줄이는 게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전반적으로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한 개별적인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뭐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가급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는 개별적인 개인들한테는 어느 정도는 불만을 갖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모든 걸 다 맞춰 줄 수는 없거든요. 5천만 뭐 이런 사람들을 다 맞춰 줄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는 미워해. 누군가는 싫어하고.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가장 전체적으로 덜 불만족시키는 그런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지지를 결론적으로 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덜 싫어하는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지금 현재의 모형들도 그렇게 인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형 자체가 데이터의 노이즈를 다 잡아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경우에는 손실을 완벽하게 0 으로 줄이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낮은 손실이고 그중에서는 가장 낮은 손실로 기인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제 두 번째 의문점은 그러면 그것이 왜 1.0, 0.0 으로 이제 기인하지 못했는가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상적인 이미 인제 DGP에 사용된 근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인제 Y가 있고요. 그러면 인제 Y predict는 이제 FXWB라고 하는 거에서 여기서 참 여전히 이제 Y train을 이제 비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제 X train flatten은 이것도 인제 해 줘야 되고요. 그렇다면 요 W가 1.0 이고 B가 0.0인 이런 상황에 대해서 평균 제곱 오차를 한번 뽑아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DGP에서 사용됐던 이상적인 그런 이제 모형은 다음과 같은데 노이즈를 뺀 이상적인 아이디얼이죠. 근데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손실을 뽑아 봤더니 이게
지금 1.0 정도로 그 실제 선형 회귀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형성된 그 0.92 마이너스 0.19 이런 값들에 비해서 오히려 손실이 더 높은 겁니다. 0.949보다 1.059가 손실이 더 높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게 더 열등한 거예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평균 제곱 오차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이 우리가 DGP의 어떤 근거로 사용했던 이런 아이디어란 모형이 오히려 아이디어하지 않고 열등한 거예요. 그래서 알고리즘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고를 이유가 없고, 어, 지금 현재 데이터 분포에는 다음 같은 수치가 네가 생각했던 그런 아이디어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더 적합하다라고 판단이라기보다는 연산을 이제 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 이제 선형 회귀가 동작하는 원리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76페이지에서는 이 선형 회귀 이제 최소 제곱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역시나 그냥 말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봤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또 그 기울기 W를 가중치, 웨이트 또는 개수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건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용어를 좋아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라이브러리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코이피션트라고 하는 단어를 선호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지 맘이에요. 이건 뭐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표준화된 용어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부르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편향, 바이어스, 오프셋 뭐 이런 편향의 이제 약자로서 바이어스를 약자로 이제 B라고 표기할 수도 있는데 그냥 어쨌든 그냥 요 오프셋, 인터셉트는 소개했는데 바이어스라고 하는 용어는 소개 안 했거든요. 역시 지 맘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다음과 같이 이제 저장이 되어 있고 우리도 그걸 이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피션트와 인터셉트 뒤에 밑줄이 붙는 것과 관련해서도 여기서 이제 소상하게 알아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코에피션트와 인터셉트 뒤에 밑줄을 이제 보면 이거는 그 fit을 하고 난 다음에 형성이 되는 매개 변수들의 경우에는 밑줄을 이렇게 뒤에 붙인다라고 이제 하고 있고 이거는 그러면은 원래 파이썬 쪽에서는 그런가 봐. 아니에요. 그냥 지가 정한 거예요. 만든 사람들이. 그 만든 사람이 그렇다면 그냥 그런 거지. 나는 그거 불만이 있어 하면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 다른 이름으로 부르시면 돼요. W와 B 이렇게 다르게 부르면 돼. 두 번째 네가 만들면 돼. 그죠? 남이 만들고 이제 쓰는 입장이니까 마음에 안 들어 하면 자기가 만들면 돼요. 그죠? 그렇고 그래서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그 원하는 변수명으로 그 명칭으로 그냥 부르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처음에 보실 때는 이런 것들이 의아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설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원리를 살펴봤으니 이제는 뭔가를 좀 해보죠. 즉 이때까지는 KNN하고 선형 회귀의 원리를 살펴보면서 그냥 인위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상대해서 원리를 살펴봤거든요. 그 원리를 이제 살펴봤으면 이제부터는 뭔가 좀 응용을 이제 하고 싶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으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조금 돌아가겠습니다. 잠시간.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2.3.1절에서 이제 예제 사용할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넘어왔는데 왜냐면 이제 원리를 먼저 소개를 드리고 나서 이제 응용을 하는 시점에서
요런 데이터셋을 인제 참조해 가지고 소개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중에서 인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참조를 하실 것은 이 62 페이지입니다. 회귀 분석용 실제 데이터셋으로서 교재에서는 보스턴 주택가격 데이터셋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읽어와 보고 그리고 인제 저 데이터를 에 대해서 우리가 회귀 분석을 수행을 하고자 하고 그 회귀 분석을 수행할 때 KNN하고 이제 선형 회귀를 좀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주제는 이제 선형 회귀를 이제 활용하는 이제 회귀 분석 사례인 거죠. 그래서 인제 사이클런에서요. 음 어제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세츠 그리고 로드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 로드 보스턴을 이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적재하는 방법은 아이리스랑 이제 동일합니다. 요렇게 인제 됩니다. 그런데 저처럼 그 경고를 쭉 보실 거예요. 요거는 인제 그 사이클런의 버전이 동일하기 때문에 다른 라이브러리 버전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사이클런은 제가 버전을 딱 그 명시를 했기 때문에 요렇게 인제 보이실 거예요. 펜다스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인제 제가 그 경험해 보니까는 펜다스도 버전을 좀 명시해야 되겠더라고요. 안 그러면 이제 불필요한 논의를 인제 하니까 지금 이제 퓨처 워닝이 떴어요. 이거는 한번 인제 우리 예방 접종을 했죠. 퓨처 워닝. 미래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미래가 이미 왔어요. 그래서 지금 1.1 버전인데 1.3 버전이 인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최신의 사이클런을 쓰시게 되면 이 로드 보스턴은 더 이상 없습니다. deprecated에서 실제로 그 삭제가 됐어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도 제가 인제 그 1.1 버전으로 이제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야 인제 현재 교재를 보실 때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 이 삭제되는 기능이 거의 없거든요. 아주 드물게 인제 삭제가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로드 보스턴이에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설령 그것만 문제였으면 그냥 보스턴 데이터를 CSV로 제공하면 되거든요. 근데 1.2나 1.3 버전에서 쪼끔 맘에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직은. 그래서 항상 이게 급하게 움직이면 어딘가 탈이 나요. 그렇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경고는 인제 왜 나왔냐면 이게 없어질 거고 실제로 없앴는데 여기 보시면 윤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데이터셋에. 그래서 부끄럽기 때문에 이건 없앨 예정입니다. 이렇게 인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제 왜 그게 어떤 것인지 궁금한데요. 같이 그 데이터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인제 접어 두죠. 뭐 알겠으니까.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인제 보스턴은 인제 번치입니다. 그죠? 그러면 인제 요 번치에 그 보스턴하고 인제 키즈 이렇게 보시면 데이터랑 타겟이 무조건 있겠죠. 일단은 이게 있어야 지도 학습을 해요. feature names 열 제목에 쓰면 될 거고 그리고 요 description은 이 어 데이터의 readme 파일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제 데이터를 살펴보면서 볼 수 있도록 이 description을 한번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스턴이고 이게 번치이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인제 하셔도 되고 그죠? 아니면은 이 그 괄호쌍이나 이런 것들이 번잡스럽다고 느끼시면 요런 식으로 인제 그 속성 스타일로 요렇게 인제 하시는 것도 가능하죠. 그죠? 이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런 이제 생각이 들고 '오 영어의 압박.' 그죠? '영어의 압박.' 이거 뭐 이런 거 그 '데이터 과학하려면 영어를 잘해야 되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 쭉 복사해 가지고
그 챗GPT한테 한국말로 이렇게 하면은 편리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거 이렇게 내가 데이터 과학을 잘하기 위해서 인제 영어를 열심히 해야 되나? 막 speak 뭐 이런 거 해야 되나? 그럴 필요 없죠, 요새는. 그래서 인제 이 복사가 잘 안 되네. 여기. 복사를 하면서 그 스크롤이 좀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인제 제가 복사를 해 가지고 그 다음 시간에 인제 챗GPT한테 인제 물어봐서 인제 출력된 결과를 가지고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사실 뭐 저는 인제 이 내용 아니까 필요하시면 이제 하시고. 그러면 이거는 인제 필요한 경우에 이제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인제 요 보스턴의 인제 데이터를 이제 보면 일단은 얘가 우리가 이미 논의한 대로 요 타입 자체가 ND 어레이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타입이 ND 어레이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이 데이터의 이제 규모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인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인제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약간 규모가 생겼죠. 그리고 이 보스턴에 그 타겟이 있는데 요 타겟의 그 D 타입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이제 부동소수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부동소수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면 이제 실제 이제 값들을 이제 확인해 보면 이것은 이제 회귀 출력을 발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회귀 분석의 이제 대상인 데이터다라고 하는 것도 인제 알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이게 유형이었으면 D 타입이 어떻게 나오는데? 그게 인제 좋은 접근이죠. 물론 보면 알아요. 보면 아는데 유형들은 이제 유한 가지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인제 유형들이 인제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 D 타입이 정수 인코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체로 인제 int 64 뭐 이런 식으로 그 정수형 D 타입으로 나와요. 그러면 D 타입만 딱 봐도 '아 이거는 회귀 분석해야 되는구나.' 아니면 '분류해야 되는구나.' 그런 거를 타겟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물론 이거는 그냥 이미 형성되어 있는 걸 봐서 그렇지 실제로는 이제 데이터를 가공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되기 때문에 뭐 이미 알았겠죠. 그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을 예쁘게 보기 위해서 펜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렇게 인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보스턴 데이터 이런 식으로 하고 너무 많이 일단은 번잡스럽지 않게 요렇게 인제 출력을 해 볼게요. 그죠? 그러면은 인제 좀 더 예쁘게 보이고 컬럼즈에는 이제 보스턴의 이제 피처 네임즈 요렇게 해 가지고 요렇게 인제 보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게 인제 뭐냐면 요게 인제 보스턴 프레임인데 우리가 분석에서 종종 접근을 해야 되니까 현재 보스턴 번치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속성에다가 이거를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할당을 해 줄게요. 요거는 이제 만약에 이제 사전이었으면 이렇게 안 되죠. 사전이었으면 이제 업데이트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인제 키 속성을 여기다가 이제 할당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인제 속성 스타일로 이렇게 접근이 되니까 요런 식으로 이제 할당을 이제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이후에 보스턴 프레임 요렇게 인제 접근해 가지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인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해 줘야 되는 점은 이 보스턴 프레임의 타겟 값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 보스턴의 인제 타겟으로 된다면 이제 하나의 표에서 요거를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타겟이라고 하는 것이 인제 궁극적으로는 인제 부동 주택 가격이라고 하니까는 인제 price라고 하는 이제 명칭으로 한번 이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다음과 같고 그러면 인제 최종적으로는 요 마지막 부분에 요 price라고 하는 열이 인제 형성이 된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인제 잘 형성이 된 상태로 이 데이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우리는 그냥 다짜고짜 KNN하고 인제 선형 회귀를 적용해서 얘네들에 대해서 인제 예측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잘 되시면 되시는 대로 엄지척으로 확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죠. 음. 일단은 여기에서 요 feature names라고 하는 요런 부분들은 이거를 보고서 좀 짐작하기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인제 문서가 필요한 거예요. age 이건 못 가. 뭐 주택 가격이라니까 뭐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뭐 평균 나이인가? 이것만 보고서는 이제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제 그런 때 지금 readme 파일이 인제 필요한 겁니다. 북곡 같은 경우는 인제 간단하고 얘네들은 인제 쪼끔 더 전문적인 그런 용어들을 이제 담고 있죠. 그래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참 챗GPT한테 요걸 이제 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귀찮으니까 그냥 볼게요. 그죠? 막 화면 전환 많이 해야 되고. 저는 인제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인제 그냥 요 부분을 이 attribute information 요 부분을 번역을 이제 해 주면 되는데 이거는 인제 너무나 인제 잘 알려진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될라나? 로그인이 되어 있구나. 참 여기서. 음. 멈추고 한국말로. 해당 문서를 아니 그거 말고 오늘따라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그죠? 예,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영어 공부 왜 하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요새는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서 인제 같이 인제 보면 처음에 인제 속성이 인제 요 CRIM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도시당 인당 범죄율. 그죠? 그러면 이게 주택 가격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 범죄율이 높으면 이제 우범 지역이잖아요. 그런 데 살고 싶지 않죠. 그런 데가 주택 가격이 높으면 이상하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제 그러면 이제 CRIM이 인제 크라임의 인제 약자인 것 같다 싶고요. ZN 요거는 인제 요걸 보고서 이제 짐작하기가 어렵고 그러면 인제 이 토지에 대한 주거지역 비율 요렇게 인제 나오는데 요거는 인제 어떤 특정한 인제 토지에서 인제 전체 인제 주거 지역이 있고 뭐 상업지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 있는 경우에 해당 지역에 주거 지역의 비율이 이제 많은가, 얼마나 되는가 그런 점을 이제 표현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비율이니까는 요건 이제 소수점으로 이제 나오겠죠. 이게 그렇잖아요. 주변에 막 공장이 막 많아. 그리고 뭐 이렇게 어디 홍대나 이런 데 가 보면 대부분 막 이게 되게 시끄럽고 막 술집 많고 막 상권이 있는데 몇몇 집들이 약간 옛날 스타일로 여기서 이제 홍길동 이렇게 명패 딱 걸고 대문 이렇게 딱 생겼고 이런 집들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은 인제 상업 지역 옛날에는 주거 지역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인제 상권이 인제 개발이 됐는데 그 상권이 완전히 장악을 하지 못하고 일부 주거 지역이 이제 남아 있는 그런 경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제 그런 데가 이제 부동산이 비쌀지 쌀지 뭐 제가 예상이 안 되네요. 이쪽 지역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렇고 뭐 기타 등등입니다. 그래서 인제 사업 지역 비율이고 CHAS는
찰스강을 경계로 하는 경우 더미 변수 1, 그렇지 않으면 0. 그럼 이거 뭔 얘기냐면 여기 이제 강이 요렇게 이제 있는데 그 뭐 보스턴 지역의 옆에 있는 강이 이제 찰스강인가 봐요. 찰스 그죠? 근데 요 그 강변에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이게 그 한강 주변에 아파트들 비쌌죠? 그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싸진 않은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어 저도 인제 요 청담동 여기에서 그 점심 먹고 바로 이제 앞으로 나가면 인제 강이 있어서 좋아하거든요. 인제 공원도 있고 또 강도 구경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좋잖아요. 그죠? 집에서 인제 강도 보이고 좋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인제 그 과연 이쪽 지역에서도 그렇게 인제 느낄까 모르겠어요. 근데 그 결론적으로 1은 인제 강변이란 뜻이고 그죠? 아니면은 이제 "강변 아니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 같고 이제 요게 인제 "경계로 하는 경우다."라고 했으니까 그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뭐 그 강남과 강북을 나눈다는 건지 뭐 이제 정확하게 모르겠고 이제 봐야지 이 부분은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고 그리고 인제 NOx는 이제 질소 산화물 농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논의하는 것들은 일단 제 전문 분야를 넘어서는 거예요. 저는 인제 머신러닝, 딥러닝 이제 전문가인데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런 것들을 뽑았다." 하면 "아 그렇구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그냥 뭐 그렇다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인제 요 NOx라고 하는 것은 인제 생각을 해 보면 그냥 대기 오염 정도나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뭐 역시나 전문가 아니라서 그냥 대강 말하고 있고요. 아무 말이나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인제 요 RM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당 평균 방수니까 요거는 알겠다. 요건 룸. 그죠? 방이 많으면 집이 크겠죠. 집이 크면 보통 비싸겠지. 그래서 이 방의 개수랑 그 주택의 가격의 연관성은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기타 등등이에요. 근데 논란이 되는 게 있어요. 지금 부끄러운 역사 뭐냐? 요거예요. 도시별 흑인 인구 비율을 여기다가 수집을 해 놨어. 이것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야 이거는 깜짝 놀랐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이게 1970 년대 보스턴 주택 가격이니까 요 당시에 어떤 윤리적인 어떤 상식에는 이게 부합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흑인들이 백인들이랑 버스를 타게 된 지 고작 20 년밖에 안 됐어. 그런 시점에서는 흑인 인구 비율을 구할 수 있지, 미국 입장에서. 근데 이거는 뭐에 준하느냐면 그 독일이 유태인 인구의 비율을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데 수집했다. 난리 나겠죠. 나지 뭐 이런 난리 나겠지. 그죠? 근데 독일은 전쟁에서 졌고 미국은 과연 흑인에 대한 대우가 유태인하고 차이가 날까?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실전적인 그런 데이터를 이제 적재하기 시작했고요. 쉬는 시간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알고리즘들을 총동원해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